퇴직한 지 10년, 이제는 편히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매일 집 문서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70세의 제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볕이 스며들던 그날 오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40년간 한 푼씩 모아온 돈의 기록들. 그 돈으로 산 25평 아파트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다. 여보, 또 그거 보고 있어? 남편 정수가 부엌에서 나와 내 어깨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결혼 50년째 함께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사람. 하지만 요즘 그의 눈빛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어려 있었다. 옛날 생각이 나서 나는 통장을 덮었다. 사실 요즘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다. 정수가 하루가 멀다 하고 꺼내는 그 말 때문에. 집 문서를 큰애 앞으로 돌려놔야 하지 않겠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진지했다. 매일 마치 세뇌라도 하듯 같은 말을 반복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큰 며느리 미영이 들어섰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인사차 들르는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던데 혹시 집 관련해서 미리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뜻을 모를 리 없었다.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집주인 행세를 할 것이냐는 뜻이었다. 반면 작은 아들 민수는 달랐다.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면 항상 물었다. 엄마, 혹시 아무 일 없으세요? 아버지가 뭔 이상한 소리 안 하죠? 그때마다 나는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곤 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내 편이구나 하는. 미영아, 차 한잔 할까?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 집에서 내가 주인인 이 공간에서조차 내가 눈치를 봐야 한다니.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내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나 있을까?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의문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반전을 불러올 것이라는 걸. 20살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새벽 4분. 50년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기상시간이다. 남편의 아침밥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깨우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등이 굽도록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밤늦게까지 바느질로 생계를 보탰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만큼 살 수 있었어. 정수가 가끔 고마워했지만 그것도 처음 몇 년뿐이었다. 언제부턴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내 손을 내려다본다. 세월이 새겨진 주름살 사이로 평생 모아온 것들의 기억이 스며 있다. 새벽 시장에서 받은 용돈 몇 푼, 바느질로 번 돈, 아껴서 모은 적금 통장들. 아이들이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나는 내 돈을 털어서 도왔다.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지라며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달라고 손을 벌리던 아이들. 특히 큰아들 진호는 그랬다. 결혼하고 나서도 몇 번이나 목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왔다. 사업 미천, 아이 교육비, 집 보증금. 나는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다. 엄마, 제가 나중에 다 갚아드릴게요. 하지만 한 번도 갚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약속들은 모두 잊혀졌다. 작은 아들 민수는 달랐다. 대학 졸업 후 지방으로 발령받아 나가면서도 용돈을 보내려 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제가 이제 번 돈이에요. 아니다, 내가 써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나는 항상 거절했다. 착한 이 아이만큼은 내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인생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평생 모은 것이라곤 이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이라는 걸. 25평 아파트. 15년 전 전세 살던 집의 집주인이 급매로 내놓았을 때 내 평생의 적금을 털어서 산 집이다. 당시 시세보다 싸게 나온 매물이었지만 그래도 내게는 거금이었다. 여보, 정말 사도 될까요? 당신이 번 돈이니까 당신이 결정해. 정수는 무관심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자는 제안도 거절했다. 어차피 남의 일이라는 투였다. 그때는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행이다. 만약 그때 정수 이름으로 했다면 이 집이 내 전부다. 내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매달 나오는 전세금, 이자와 작은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혹시라도 아프기라도 하면 이 집을 담보로 병원비를 마련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마지막 보루마저 남들이 탐내고 있다. 엄마, 집은 결국 저희 거잖아요. 진호가 지난번에 한 말이다. 내가 죽으면 당연히 상속받을 거라는, 그러니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내가 언제 죽는다고? 아직 70세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뱉지 못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나는 언제나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으니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다. 50년 전 이맘때 갓 시집온 20살의 나는 무엇을 꿈꾸며 살았을까?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내 목만큼은 단단히 지켜두라고. 여보, 집 문서를 그네 앞으로 돌려놔야 하지 않겠어? 정수가 처음 그 말을 꺼낸 건 지난달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후였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다. 하지만 정수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요즘 뉴스 안 봐? 상속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미리미리 해두는 게 맞다고 다들 그러더라. 상속세는 무슨, 우리가 뭐 재벌이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정수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정수가 부동산 전문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기 시작한 것이다. 평소 뉴스에도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절세 전략이니 증여세 면제한도니 하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여보, 부동산 증여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면제래. 우리 집은 지금 얼마 정도 될까? 갑자기 그런 게 왜 궁금해? 그냥 알아두면 좋잖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정수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할 리 없다는 걸. 분명 누군가 그의 귀에 뭔가를 불어넣고 있었다. 한 달 후 큰아들 진호가 며느리 미영과 함께 집에 왔다. 평소보다 일찍, 그리고 뭔가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은 모습이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다정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오히려 어색했다. 그냥 그렇지, 별일 없이 살고 있어. 어머니,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진호가 입을 열었다. 요즘 세무서에서 증여 관련해서 많이 단속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집을 소유하고 계시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 세금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찬찬히 그들의 얼굴을 살펴봤다. 진호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뜯고 있었다.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상속받을 거고 미리 해두면 세금도 아끼고. 잠깐, 나는 손을 들어 그들의 말을 막았다. 너희들이 언제부터 내 집에 관심이 그렇게 많았지?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나온다는 거야? 어머니, 그게 지금 집값이 한 4억 정도 되잖아요. 상속세가.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15년 전에 1억 8천만 원에 산 집이 그렇게 올랐다는 뜻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상속공제가 있어서 실제로는 세금이 별로 안 나올 텐데. 내가 반박하자 미영이 나섰다. 어머니,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미리미리 해두는 게 맞죠. 그리고 사실 저희도 아이 교육비며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서. 그때 알았다. 이들의 진짜 속내를. 집값이 오른 것을 알고 그 돈이 탐난 거였다. 상속세는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예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싶은 거였다. 아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내 이름으로 둘 거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라고 했어? 내 목소리가 커졌다. 평생 한 번도 가족들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내가 그날 밤 정수가 침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당신 너무 심하게 나온 것 같은데. 애들도 우리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생각, 자기들 생각이지. 집은 결국 애들 거 아니야. 미리 해주는 게 뭐가 문제야. 그 순간 깨달았다.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한패였다는 걸. 그리고 이 모든 계획에서 나만 혼자 소외되어 있다는 걸. 잠이 오지 않는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집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정수는 더 이상 나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아침밥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하인이 차려준 밥이나 먹듯 젓가락을 들었다. 설거지 소리가 조금만 커도 짜증스럽다는 듯 혀를 찼다. 나이 들어서 뭘 한다고 그래? 결국 집도 애들 거지.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신문을 읽다가도 불쑥 던지는 말들이었다. 직접 나를 보고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나를 향한 것임을 모를 리 없었다. 50년 살았으면 이제 좀 철들어야지.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고집을 피워.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부동산 관련 소식이 나오자 정수가 중얼거렸다. 화면을 보는 척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분명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0년 전 20살 신부 시절처럼 입을 꾹 다물고 참았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더 힘든 것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었다. 언니 들었어? 정수 씨집 아줌마가 집문서를 안 넘겨준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들은 이웃집 아주머니들의 수근거림이었다. 나는 얼른 다른 코너로 피했지만 귀에서 그 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어머, 그래? 그럼 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나이 들면 자식에게 맡기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몰라?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투가 가득했다. 마치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친척들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주말 시댁 제사 때 일이었다. 언니, 요즘 진호한테 집 이야기 들었는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진우이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경수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맞죠? 괜히 고집 부리시다가 나중에 세금만 더 내게 될 텐데. 맞아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지만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던데요. 남편의 형제들까지 나서서 한마디씩 거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 길들여진 며느리의 자세로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진호야, 어머니 좀 잘 설득해봐. 아들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안 되지. 제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들이 맴돌았다. 나는 정말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그런데 가장 서럽게 만든 건 진호의 변한 태도였다. 엄마, 전화 안 받으세요? 며칠 전부터 진호가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것 같았지만 이내 집 이야기로 넘어갔다. 엄마, 아버지가 많이 속상해 하신다고 들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소모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진호야, 엄마는 싸우려는 게 아니야. 다만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상황이 정말 어려워요. 아이들 학원비, 대출이자, 집 한 채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평생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던 그 다정했던 목소리가. 엄마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양보, 평생 양보만 하며 살아왔는데 또 양보하라고? 그날 밤 정수가 말했다. 당신 정말 고집스럽네.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가족 잘 되자는 건데. 가족이 잘 되려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처음으로 나는 남편에게 되물었다. 뭐, 당신이 뭐 특별한 사람이야. 집도 애들 거, 돈도 애들 거. 당신 혼자 뭘 한다고. 그 순간 10년간 함께 산 남편의 진짜 생각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그냥 애들 엄마일 뿐이었다. 한 사람의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 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모든 사람이 내 편을 등지고 있다. 남편, 큰아들, 며느리, 친척들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외로웠지만 동시에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혹시 대출 상담받으러 오신 건가요? 은행 직원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통장 정리하러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습관적인 은행 방문이었다. 적금 만기가 되어 새로 가입하고 통장 정리도 할 겸 해서.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이었다. 그런데 창구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고객님, 혹시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담보대출이라니. 나는 평생 빚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직원이 당황하며 말을 돌렸지만 내 마음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혹시 제 이름으로 뭔가 조회가 된 게 있다는 건가요? 고객님, 개인정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근에 담보대출 상담 문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담 문의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문의를 한 적이 없었다. 혹시 누가 문의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런 정보는 제발요. 제 이름으로 된 일인데 알 권리가 있잖아요. 간절한 내 목소리에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배우자 분이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정수가 내 동의도 없이 우리 집을 담보로 어떤 내용의 상담이었나요? 3억 정도의 대출 한도와 금리 문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나는 휘청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완전한 배신이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내 등 뒤에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니. 집에 돌아가는 길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어디 갔다 와? 은행. 나는 짧게 대답하고 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는지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있는지. 하지만 정수는 태연했다. 텔레비전 속 연예인들의 웃음소리에 따라 킥킥거리기까지 했다. 여보, 혹시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을 생각 있어? 정수의 손이 리모컨을 쥔 채 잠시 멈췄다. 그 짧은 순간의 정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은행에서 들었어. 당신이 상담받았다고. 이제 정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거라니? 내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게 그냥 그거야? 당신 집 언제부터 당신 집이야? 정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부부가 함께 산 집인데 뭐가 문제야? 진호가 사업 미천이 급하다고 해서 좀 도와주려고 알아본 것뿐이야. 내 동의도 없이? 당신이 그렇게 고집 부리는데 누가 물어봐?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 사람에게 나는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냥 소유물이었다. 내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그저 순종해야 하는 존재였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당신 소유물이라고? 정수는 비웃었다. 소유물. 그럼 뭐야? 당신이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집도 내 이름으로 했으면 진작에 정리됐을 일을 당신 고집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진 거잖아.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공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완전히 배신당했다는 참담함.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분노였다. 뜨겁고 또렷한 분노.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이유가 없다는 깨달음. 새벽 4시. 평생 습관처럼 일어나는 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아침밥을 차리러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종이에 적기 시작했다. 해야 할 일들. 1집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2점 상담. 3점 통장과 도장별도 보관.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이렇게 계속 끌고 가봤자 결국 그들의 뜻대로 될 것이 뻔했다. 새벽 5시. 나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평생 아껴둔 비상금 통장도 챙겼다. 정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코를 골며 자는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50년 전 젊은 신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일그러진 노인의 얼굴만 남아 있었다. 이제 끝이다. 속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은행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 모든 통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돈을 옮겼다. 정수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내 이름만으로 된 계좌. 두 번째로 간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어머님, 결심하셨군요. 젊은 여변호사가 내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았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이름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포기하고요. 어머님,
그럼 너무 손해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집 하나면 충분해요.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내 뜻대로 서류를 준비해 주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였다. 정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연락도 안 하고. 이혼 조정 신청해. 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말 그리고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당신 제정신이야. 70살에 이혼이 뭔 소리야? 70살이면 어때? 내 인생인데. 정수는 처음엔 비웃었다. 하지만 내가 진심이라는 걸 알자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다. 이 진정해. 우리가 이럴 사이야. 1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5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내 등 뒤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이더라고. 그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이미 늦었다고. 그날 저녁 진호가 미영과 함께 급하게 달려왔다. 엄마, 정말 이혼하시려고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너희 때문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미영이 나섰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요. 저희가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고맙지만 사양할게. 나는 혼자가 더 편해. 그때 진호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5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무릎 꿇기였다. 예전 같았으면 얼른 일으켜 세우고 괜찮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진호야,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엄마 뜻을 존중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며칠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있었다. 정수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내 의지는 확고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다. 집은 제가 가지고 다른 건 포기하겠습니다. 부인이 너무 불리한 조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원하는 조건입니다. 정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나는 조용히 답했다. 후회는 지난 50년 동안 충분히 했어. 이혼이 확정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법원을 나서는데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방에서 올라온 작은 아들이 엄마, 민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진호 형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이혼하신다고. 나는 그가 나를 말리러 온 줄 알았다. 하지만 민수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에서 내 선택을 지지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이제라도 행복하세요. 엄마, 엄마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날 밤 나는 혼자가 된 집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 70세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었다.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아침 7시, 예전보다 늦은 기상이지만 이제는 내가 정한 시간이다. 누군가의 아침밥을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시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다. 50년 동안 한 번도 마음껏 들어보지 못했던 음악들을. 커피를 내려 마시며 신문을 읽는다. 예전에는 정수가 먼저 보고 구겨놓은 신문을 나중에 봤지만 이제는 깨끗한 신문을 첫 장부터 천천히 읽을 수 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내게는 큰 자유다.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다. 외롭기는 하다. 특히 저녁 무렵 집이 조용할 때면 50년간 습관적으로 들리던 정수의 기침 소리나 텔레비전 소리가 그리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걸 이제 안다. 예전의 외로움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느끼는 이해받지 못하는 쓸쓸함이었다. 지금의 고독은 내가 선택한 평온함이다. 민수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온다. 이번 주말에도 왔다. 엄마, 살이 좀 찌신 것 같은데요? 그래, 요즘 밥을 맛있게 먹거든. 좋네요. 예전엔 항상 마르셨는데. 민수는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직장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때로는 연애 이야기까지. 엄마, 저 결혼하면 엄마랑 같이 살까요? 아니야. 너는 너 가정을 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야. 외로우실 텐데. 외롭지 않아. 그리고 설사 외롭더라도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민수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요즘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진호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한다. 처음 몇 달은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마워. 예전처럼 집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아마 포기한 것 같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미영도 가끔 안부 인사를 한다. 예전처럼 집 문제를 들먹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색하다. 어쩌면 평생 어색할지도 모른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처음엔 부담스러웠다. 저 나이에 이혼을 하다니. 자식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시선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낀다. 김할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혼자 사시는데도 참 씩씩하시네요. 심지어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조심스럽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언니, 저도 남편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말해준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봉사단 활동이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이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을 만나보니 내가 얼마나 젊은지 새삼 깨닫는다. 70세라니 아직 20년은 더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선생님, 이혼하고 후회 안 하세요?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60대 여성이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해봤다. 정말 후회하지 않나. 가끔은 그립기도 하다.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아프거나 힘들 때 기댈 곳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하지만 후회는 아니다. 후회는 안 해요. 대신 아쉬워는 해요. 아쉬우시다고요? 왜 더 일찍 하지 못했나 해서요. 그 여성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저녁 무렵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참 아름답다. 예전에는 저녁 준비에 바빠서 이런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는데 70세 이혼 너무 늦지 않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인생을 되찾기엔 언제나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노후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구박을 참을 이유는 없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존재니까. 내 선택이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이든 여성들이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70세 새로운 시작. 아직 늦지 않았다. 당신이라면 집과 존엄 무엇을 먼저 지키셨을까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